몰랐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은요, 공습에 대비해서 지하에 무려 이걸 깔아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뭔가를 깔아두고 핵시설의 공습에 대비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거라고 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들과 이 퀴즈 정답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벌어진 지 지금 5일째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무력 공방으로 그야말로 피해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새벽 전투기 수백 대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이죠.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이른바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개시했는데요. 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 나탄지의 핵시설, 이 지상 농축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군부의 투톱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이란의 고위급 핵 과학자들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곧바로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드론 100여 대를 출격시켰고 네.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견고한 방공체계로 알려진 아이언돔까지 뚫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예. 14일인 전쟁 이틀째 되던 날 이 공방전이 격화되면서 양측 모두 대낮에 대도시 도심을 겨냥한 공습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 위치한 국방부 본부와 방어혁신연구기관, 이곳이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란의 핵개발과 직접 연관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이 건물을 공습했고요. 이 양국의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이 멈추면 우리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양국 모두 공습을 멈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충돌은 더욱더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경찰청, 외무부 등을 공격했고요. 네. 이란은 즉각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의 인명과 시설 피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224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부상자 수만 하더라도 약 12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24명이 숨졌고요. 500명에서 59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거하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 역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을 하면서 양측이 그야말로 고조되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란 최고 지도자의 제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도 교수, 아니 이러다가 진짜 전면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최고 지도자의 목숨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최고 지도자의 목숨을 놓을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게 진정을 시키면서 그럴 것까지 아니라고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말을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자기의 목숨은 아깝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약간 그 전에 젊었을 때 전쟁에서 다쳐서 몸이 약간 불구거든요. 나는 이미 불구된 몸이고 나는 내 몸은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결사항쟁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편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겠다. 한쪽에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전면전을 갈 거라고 보기 좀 어렵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전면전을 갈 경우에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지만 끝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은 오랫동안 미군이 또 참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냥 수준 높은 엄포이지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고 그 전에 빨리 협상을 하자, 협상을 하자라고 사실은 상대방이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항복은 쉽지는 않고요. 만약에 해결이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란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떠한 당근책을 제시해야지만이 좀 안정적으로 가죠.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자, 이 분쟁이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갈등의 한가운데 핵이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핵이 있고 이스라엘이죠. 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모든 문제의 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A에 2000년 전 총동기지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작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아랍군과 싸웠고 4차례 중동 전쟁을 했거든요. 네. 73년 욤키프르 4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없어질 뻔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대한 이 아랍 세력, 그다음에 이란까지 포함하는 이슬람권에 대항하는 마지막 무기가 핵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동이 다른 이슬람권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죠. 그 땅콩만한 땅에 핵 두 발로만 떨어져도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시리아 모든 중동 국가들의 핵 개발을 이란이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으로 끝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무기가 아니고 네. 핵물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에 근접하는 90%의 우라늄 농축에 60%까지 근접했거든요. 네. 이란이. 그렇죠, 예. 이란이.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예정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농축을 계속하는 한 이스라엘은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이란의 농축,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처럼 농축 퍼센트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아예 농축 자체를 없애는 걸 트럼프 정권은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행동 대장으로 네타냐후가 하는 거고 네.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발톱을 내미는 거죠. 그럼 내가 개입해서 없앨까?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하고 달라요. 이 시아파 95% 이상으로 종교적 단결력이 있고 페르시아 민족의 어떤 뿌리 깊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국가가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질 않아요. 잘못하면 잘못 건드리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메네이 제거하면 더 문제가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처럼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언제든지 핵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 지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저희가 핵 보유 지역 세 곳을 중심으로 그러면 핵 전쟁 가능성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비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그러니까 이란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지역,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알려진 곳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탄즈 포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탄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에 위치한 핵시설입니다. 이란 핵시설의 어떤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20km에서 250km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나탄즈에는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그리고 지상 핵연료 농축시설 이렇게 두 개의 농축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는 5만 대 원심 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 10,000여 대가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이 나탄즈에서 순도 90%의 무기급 우라늄 생산까지 2주도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탄즈가 그런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 사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스라엘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이란의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르도 이 핵농축 시설 말씀을 드리면 이란 쿰주 산악 지역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우라늄 고농축 시설이에요. 테헤란 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최대 3,000개의 원심 분리기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다는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시설이 안반 또 강화 콘크리트, 토사로 덮여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군사 공격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음에도 피해가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를 입은 곳이 이란의 최대 핵 연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파한 핵 연구 시설이 있는데 네. 이란은 핵
핵시설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력을 공급받아서 핵 생산에 크게 차질이 없게 하려고 이러한 핵 농축 시설을 지하에 이 전력망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망을요? 저곳이군요. 저곳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란 핵시설은 공습에 대비해 지하에 무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전력망까지 깔아뒀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군요. 아니 뭐 사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막아내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이 제대로 뚫렸다고 하면은 물론 핵 보유국까지는 아닙니다만 근접해 있는 국가로서 이게 피해는 좀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핵 물질이 방출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를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미국에 요청을 해서 때리고 싶어 했는데 네. 미국이 저기 지하 80m까지 가려면 벙커버스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허락을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후에는 저기까지도 공습을 하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일 없이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저 시설을 폭발을 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끝내야겠죠. 지금 보면은 저 때가 당시 그 핵시설 비교 모습인데 1월 24일에 비해서 6월 14일 날 저렇게 없어진 모습, 저 위성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가 결단만 남았다. 이 벙커버스터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도 폭탄이 여러 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규모가 GBU-57이라는 건데 무게가 무려 거의 14톤이 나가요. 그러니까 일반 폭격기로는 안 되고 저게 이제 B2 스피릿이거든요. 네.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지하 한 50, 60m까지 들어가거든요. 바로 들어가죠. 네, 저렇게요. 그 안에서 네. 터져버리니까. 아, 들어가서 터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하 100m 있다 하더라도 네. 지하 50m 들어가서 터지면 그 진동으로 내부까지 파괴되거든요. 근데 저건 이스라엘 전투기로서는 못 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저 비행기 B2 정도 내지는 뭐 너무 B50이나 무거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이 개입하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벙커버스터 폭탄만으로도 지난번에 하마스 지도자 제거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같은 지역에 계속 폭탄을 때리는 거예요. 관통탄을. 그러면 계속해서 깊어지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진동으로 제거가 아니라 이제 사살을 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저 벙커버스터가 아니고 미국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마지막 숨통을 끊느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협상을 하느냐.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미국이 하는 얘기는 실제로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압박을 해서 이제 협상을 해서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한 상황에서 지금 퇴로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 퇴로를 만들어주고 체면을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제 압박을 하니까 퇴로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일단 저희가 좀 핵전쟁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란이 물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핵 기술력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핵무기 보유하고 쓸 수 있는 게 100이라고 그러면 네. 이란은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핵물질 겨우 확보하는 핵실험은 안 했고 네. 미사일은 일단 있고 기폭장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모르거든요. 핵물질을 확보해서 기박정체를 결합해서 터트려보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핵탄두를 만들고 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핵물질도 아직 확보 못한 단계인데 핵물질에 근접하면 그 뒤로는 이핵 그 보유 프로그램이 빨라지니까 네. 사실은 한 30% 단계에서 때린 거고 핵물질 농축이 60%까지 이란이 이제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90%까지 가는 데는 한 몇 주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핵무기는 아니고 네. 핵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비하면 상당히 초기 단계죠. 아니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란은 한 30%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덤비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란은 이제 1979년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과 친했고 이스라엘과도 친했습니다. 근데 79년 이후에 이제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반미 반이스라엘이 되면서 이란은 가장 그 중동 질서에 문제가 되는 나라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런 이란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란은 핵을 가지지는 않지만 핵 문턱 국가로서는 존재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너희들이 정말 전력을 생산하고 싶으면 3.67%의 핵 연료를 밖에서 사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란은 아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핵을 농축할 권리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3.67%든지 2%든지 1%든지 반드시 이란 땅에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공격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란 간에 6차 핵 협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면은 혹시 이게 뭐 핵을 동원한 전면전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란은 뭐 핵이 없으니까 핵을 동원하기는 어렵지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쉽게 핵폭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쓸 경우에 받는 비난도 너무 어마하고요. 핵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그 후유증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죠. 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상황을 지켜보기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핵 위험지대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자, 어디냐면 인도랑 파키스탄이에요. 사실 여기는 우리가 짚어봤던 이스라엘, 이란과는 다르게 양국이 모두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 현재 추정되는 핵무기 보유 규모나 전력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단 인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도 핵전력 양적 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80개 핵탄두가 보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172기였거든요. 8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도의 핵탄두는 대부분 저장 상태에 있고요. 일부는 신형 미사일에 탑재가 돼서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을 보면 이 핵무기와 관련된 정책 공식적으로는 선제 불사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핵 공격을 우리가 먼저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용에 유연성을 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제 불사용 정책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파키스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2025년을 기준으로 17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소 억제력을 핵 전략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비교해봤을 때 핵 전력의 완성도 운영 체계에서는 인도에 비해서 일부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곳도 지난달에 뭐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서 재충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이 독립했고요. 8월 15일에 인도가 독립했는데 가장 첨예한 거는 바로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이제 캐시미어로 잘 알려진 그 지역인데요. 여기가 1947년에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파키스탄 쪽에서 계속적으로 여기를 갖고 가고 싶어 했고 인도도 가지고 가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두고 인도는 이건 문서상 우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그러지 않고 거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카슈미르의 문제가 끝나기 전에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위험지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자, 북한입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북한 핵시설 그럼 지금까지 일단 파악된 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죠. 평안북도 영변군에 있는 영변 핵시설 단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핵개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 같이 다양한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이고요. 풍계리 핵실험장, 또 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해 있죠. 북한의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진 장소로 2018년에 일부 터널이 폭파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선 핵시설, 또 영덕동 핵시설 등이 있는데 지금 북한 전역의 핵시설 파악된 거로는 16개에서 28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IAEA에서 북한의 영변에
뭐 새로운 핵시설을 짓는 것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이었죠. 이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했는데요. 네. 평양 근처의 강선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1년에 이 100kg 안팎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서 핵무기 4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 영변 지역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밝힌 겁니다. 이 시설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네. 북한의 핵 역량 강화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서 영변 남쪽 구역에 새 건물이 설정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실제로 만약 우라늄 농축 시설이 맞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5년 내에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 의지를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북한의 움직임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아까 이란은 한 30 정도라고 하셨어요. 근데 북한의 그런 핵무기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핵탄두를 확보하고 있고 네. 화산 31이라고 하는 표준형이라는 핵탄두도 만들었고 공개했고 그리고 ICB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이건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나 단거리 사거리 1000에서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까지 포함한다면은 사거리 2000 그러니까 일본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 투발 수단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N-23, 24, 25 네. 그다음에 화살 계열의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실제 북한은 핵 능력,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고요. 예. 국제사회 인정을 못 받고 실제로 이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미 공격력, 장거리 공격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을 더 정교화시키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고 이제는 더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단계죠. 이란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아니, 그러면은 김정은이 만약에 핵 버튼을 눌렀을 때를 가정하고 저희가 시나리오를 박사님께 사전에 취재를 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미국이 이 해구산, 네.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킬체인.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쏘려면 시간적인 이 경과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발사 조짐이 있으면은 때리는 게 킬체인이에요. 아, 저렇게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속어로 선빵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막는 거죠. 쐈을 때. 예. 우리가 킬체인에 다 제거를 못해 날라오면 이제 KMD 한국형 미사일, 그러니까 아이언돔,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걸 막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만일에 우리가 맞거나 당했어요. 네. 그럼 KMPR 대량 응징 보복.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이지만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거나 참수 작전에 쓸 수 있거나 네. 다량의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 무제한적인 타격을 하는 삼축 체계로 돼 있는 거죠. 이걸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그래요. 네. 저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안 누르죠. 독재 정권 유지가 목표니까 누르면 자기도 죽으니까 벌칙 네. 맡으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내가 이 핵을 쓰지 않으면 죽는다. 어차피 나는 죽는다라고 판단하면은 네. 그때는 쓸 가능성도 있죠. 아.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세계 핵무기 개발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도 핵 능력을 늘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미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점차 우리의 적어도 압도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최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도 핵 농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받아내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무장할 수 있는 그 기본 조건은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돼야죠. 그거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니까 네. 핵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정세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뭐 인도, 파키스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란, 북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 체계. 네. 그리고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란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농축하는 건 가능하고 네. 또 평화적인 목적으로 재처리, 플루토늄 생산 일본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면 돼요. 이거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축 재처리 기능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호주좀 만드니까 네. 이러면 핵 인프라가 갖춰지거든요. 그러면 유사시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평시에는 평화적이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형 삼축체계, 미국의 확장 억제 제거, 신뢰성, 그다음에 잠재적 핵력량 구축. 이 세 개가 모두 이 세 방향 모두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이스라엘, 이란 핵 충돌과 또 한반도에 미칠 파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